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음식과 일상 강의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지난 3주차 수업에서 한국의 조기 소비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한국 사람들이 조기를 매우 세세하게 분류해 인식한다는 점, 그리고 조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선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수많은 물고기 중에 하필이면 왜 조기였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만 역사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어쨌든 모두가 그 사물이 상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 뒤에 나타나는 효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기가 가치를 지니게 된 이유에 나타난 어민과 어업 문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또 조기 혹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 바싹 건조한 굴비라고 하면 법성포라는 지명이 떠오르는데요.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법성포는 조기 어장과 가까워 오래전부터 조기 가공업이 발전한 곳입니다. 조기가 근방에서 더 이상 어획되지 않는 지금도 법성포라는 역사 브랜드를 통해서 조기 가공 판매업이 활발하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한국 사람들에게 물고기나 해산물이 단순히 식재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짚어보았습니다. 조선 초기 국가의례서에서는 관직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조상제사를 2대,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까지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서민은 육류와 어류를 제사상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 신분에 따른 봉사 대수에 차별을 두지 않는 주자가례가 보급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4대까지 기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묘제나 시제 관행이 정착하면서 사실상 아주 오래된 시조까지 제사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사의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죠. 또한 제물에도 육류와 어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몇 가지 어종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조기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변화 배경에는 선물을 통해 육류나 어류를 얻던 선물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라는 변화가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관료와 그 가족들은 주로 국가로부터 선물을 받아 제사에 필요한 육류나 어류를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서 지방 정기장 시 어디에서나 주요한 재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시장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류가 조기였습니다. 조기는 19세기에 함경도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물고기였습니다. 충북이나 강원도 내륙이나 조기가 잡히지 않는 경상도 연안 지방에서도 조기가 재래품으로 소비되었습니다. 한때 주요한 선물로 오가던 조기가 황금성이 뛰어난 상품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조기와 관련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조기를 어획해 우리 식탁과 제사상에 올라오게 해준 어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조기를 잡으러 다니는 어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어업이라고 하면 어부 두세 명이 작은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가느다란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장면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어업은 오늘 이야기하는 조선 후기 어업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 어업은 자기 집이나 이웃과 나눠 먹기 위해 잡는 어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장에 팔기 위해 잡는 어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누구나 구입하려고 하는 물고기, 그 중에서 가격이 높은 물고기가 어업의 목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아무리 팔아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성을 가진 조기와 같은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참조기는 동중국해에서 월동한 뒤에 봄철이 되면 서해를 따라 북상하며 서해안에서 산란하기 좋은 곳을 찾아 산란한 뒤에 다시 동중국해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어민들의 어업 전략은 조기가 한반도 근방에 접근했을 때를 기다렸다가 최대한 오랫동안 많이 조기를 잡는 것입니다. 다른 물고기와 달리 조기는 좋은 가격에 잘 팔리고 또 소금에 절이거나 굴비로 가공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조기 어업은 이러한 조기의 이동 습성, 조기 산란장이나 이동 경로 주변의 자연환경에 맞춰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서해 조기잡이의 대표적인 어구였던 망성망, 안강망을 포함하는 중선망, 답배 그물인 정성망, 주먹망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법은 모두 대형 어선과 대형 그물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형 어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크기가 상상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 후기 조기 어업은
대형 어선과 그물을 사용하던 것에서 근대화를 거치며 오히려 점차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신미양요 미군의 전투 사파로 실린 미국 주간지 하퍼 위클리입니다. 사진 속 배는 운반선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조선 후기 운반선이 대체로 어선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대형 어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은 19세기 후반 에른스트 오페르트가 남긴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인 프로이센 사람인 에른스트 오페르트는 중국 상하이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조선과 통상할 목적으로 1860년대 몇 차례 조선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관찰했던 것을 모아 금단의 나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여기에 그가 강화도 주변에서 관찰한 어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선의 크기는 20에서 30m, 선원은 30명에서 40명, 60명, 90명 등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어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서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조기어업에 사용되던 어선은 대개 곡식을 운반하던 운반선이기도 하고 심지어 군선인 경우도 있어서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어선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은 1939년에 수산학자인 정문기 교수가 보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30년 전인 1910년대까지 서해안의 주요 조기잡이 어선은 망선이었는데 보통 30명에서 40명의 선원이 탑승했었다고 합니다. 1910년대 일본인 자료에도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22명이 탑승하는 망선과 3, 4명이 탑승하는 상고선 2척이 함께 조기업에 종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50년 전 오페르트가 남긴 기록보다는 다소 적은 수이지만 지금 어업과 비교해보면 결코 적지 않은 선원이 한 배에 탑승해 조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주력 조기잡이 어법이었던 망선어법은 그물을 실은 큰 어선이 이동 중인 조기대를 쫓아가 그물을 내리고 조기를 휘감은 뒤에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건창망이나 두리꾸물류, 즉 선박류와 유사한 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일론이 없었습니다. 개항 이후 면사그물이 일본에서 수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삼배와 칡 혹은 명주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망선은 삼배와 칡으로 만든 길이 200발에서 300발, 현재 수치로 보면 300m에서 450m 길이의 큰 그물을 싣고 상고선과 함께 쌍을 이루어 조업하였습니다. 상고선은 망선에 비해 훨씬 작고 기동성이 좋은 선박입니다. 조기어 어군을 발견하면 큰 그물의 한쪽 끝을 상고선이 잡고 망선이 그물로 어군을 둘러싼 뒤에 조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조기를 끌어올리자마자 상고선으로 옮겨 실으면 상고선은 가까운 육지 폭으로 운반해 위탁상인인 객주에게 일괄판매하였습니다. 망선은 선주와 선원의 거주지 근방에서 조업하지 않고 조기어장에서 어업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망선이 꽤 많았던 고을입니다. 이곳에서는 대략 1930년대까지 봄철이면 조기가 한반도 서안을 북상하기 시작하면 남쪽으로 70km 떨어진 전라남도 칠산바다로 이동해 조업하였습니다. 칠산바다의 조업이 끝나면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600km 떨어진 압록강 하구의 평안도 어영도 근해로 이동해 조업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2달 남짓 조업한 뒤에 고향인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돌아왔습니다. 망선에 사용되는 어선이 상당히 크고 또 선원 수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기어업에는 어업 중에 황해도와 경기도 근해에서 발전한 어업이 주먹망입니다. 현재 낭장망과 유사한 어법입니다. 그런데 주먹망에 사용하는 어선도 작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05년 일본인이 당시 조기어장으로 유명한 현 인천광역시인 과거 황해도 연평도의 주먹망 어업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조기어업에 사용되던 어선은 폭이 3m에서 4.5m이고 길이가 10m에서 15m였는데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배에 탑승하는 승조원은 한 척에 보통 35명에서 45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수가 탑승했던 것은 어구의 운용을 인력에 모두 의존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어구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밝힌 이유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기가 떼를 지어 다니는 물고기이고 짧은 시간 한꺼번에 많은 조기를 잡기 위해서는 크고 튼튼한 어선과 어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조기어법인 중선망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조기어구 중에서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중선망입니다.
1990년대까지 중선망과 유사한 구조의 어구가 젖새우어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젖새우어업에 사용되던 젖중선 한 척이 용도 폐기된 뒤에 현재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야외 전시장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습니다. 중선은 19세기 초 임원경제지의 전어지 중 어조망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선망은 조류가 강한 시기에 청어나 조기가 회유하는 길목에 멈춰서서 어선 양측에 각각 어조망을 부착하고 위아래로 펼쳐 내린 뒤에 강한 조류에 휩쓸려 조기가 어조망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조기가 들어오면 어조망을 끌어올려 어획하는 어법입니다. 한국의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적으로 큰 곳입니다. 또 섬도 많아서 밀물과 썰물이 매우 세고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물살이 센 시기에는 물고기들이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휩쓸려 가게 됩니다. 중선은 바로 이러한 서해의 조수의 힘을 이용한 어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중선과 중선망의 크기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전어지는 중선어법을 설명한 뒤에 중선망에 대해 상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선의 크기가 매우 컸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중선 양측에 매다는 어조망은 그물 입구 사방이 48발, 즉 72m이고 앞뒤 길이가 45발, 68m였습니다. 이 그물의 입구 위아래로 12발, 즉 18m가량 되는 소나무를 각기 매달았다고 하니 어조망의 입구 한 변의 길이가 12발 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구 사방이 72m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물 입구가 대략 정사각형 모양을 이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업 중인 중선망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앞뒤폭은 어조망의 길이인 68m에 어선의 절반 길이인 6m를 더하면 73m가 됩니다. 좌우폭은 어조망 한 쌍의 길이인 36m에 선체의 폭을 약 5m로 가정해 더하면 41m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 초중학교 운동장만한 크기로 조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면 왜 이렇게 큰 그물과 큰 어선을 사용해 조업했을까요? 이처럼 큰 그물을 사용한 것은 그물이 아주 큰 것이 아니면 물고기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물이 크고 튼튼하지 않으면 조류에 휩쓸려 들어오는 수많은 조깃대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기 때문이라고 부기하였습니다. 또 큰 그물을 사용하기에 자연히 어선도 상당히 큰 것을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조류가 강할 때 그물 속으로 들어온 조기와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였기 때문에 배가 아주 큰 것이 아니면 조깃대와 조류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복될 위험마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어지의 포석수어법, 즉 조기 잡는 법에서 간략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물고기가 조류에 밀려 그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었기에 중선의 구조는 파도와 바람을 이기고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어야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형 어망과 어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어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1908년 일본인 보고서에는 중선에는 어부 25명 내지 30명이 탑승하며 어기에 300관 내를 어획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일본인 보고서에 실린 설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중선도 많았던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신보 1913년 8월 6일자에 실린 안강망 어업의 장래라는 기사를 보면 조선의 재래식 중선 한 척에 약 40명이 탑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죠. 이처럼 망선이나 중선 어업에 등의 거대한 그물을 사용하여 일시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법을 이용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크지만 한꺼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가 아무리 잡아도 판매에 문제가 없는 상품성이 높은 어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기 어선이 훨씬 작아진 20세기 중후반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가라앉을 만큼 조기를 많이 잡아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조기는 오래전부터 아무리 잡아도 팔 수 있는 물고기, 그래서 가격이 결코 내려가지 않는 어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기업은 큰 돈을 투자하는 대신에 더 큰 돈을 벌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투기성이 강한 생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투기성만 바라보고 조기업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조기업은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어민들은 그 안에서 최대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어민에게 가장 큰 문제는 조기가 동중국해에서 월동한 뒤 서해를 따라 북상하는 봄철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만 잡을 수 있는 물고기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업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북상하는 물고기를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또 바다에 떠서 생활하면서 쉬지 않고 조기 잡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기를 한꺼번에 많이 잡아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좀 쉬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어민들은 조기를 잡는 한두 달 외에는 다른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기왕에 조기를 잡기 위해 큰 선박을 구입했으니 그것을 사용해 자본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했을 겁니다. 사실 조선 후기 조기를 잡던 대부분의 어민들은 조기 어선을 사용해 가을철에는 곡식을 운반하는 선운업에 종사했고 또 남쪽에 있는 어민들은 겨울에는 서해에서 청어를 잡았습니다. 가을철 선운업은 조선 후기 곡물시장과 관계가 깊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곡물시장이 발달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즉 한쪽 지역의 곡물 가격이 내려가면 비싼 곳으로 유통되어 판매되곤 했습니다. 봄철에 조기를 잡던 어민은 이러한 선운업에 종사하며 지역 간 교역에 따라 또 전국 곡물 가격 변동에 따라 곡물을 여기저기로 운반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청어잡이에도 종사했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던 생선은 청어였는데 청어는 서해와 동해 양쪽에서 모두 어획되던 물고기였습니다. 따라서 조기처럼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의 수요를 똑같이 충족하기에도 적당한 물고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청어가 어획되는 시기인 12월에서 1월쯤에는 명절 제사가 많은 시기라서 설 명절 제사에 사용할 재래품을 판매하기도 좋았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망선, 중선, 주목 등의 조선 후기 주요 조기잡이 어구는 본래 청어 어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880년대 이후 서해의 청어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기잡이 어민들이 봄철 이후에 하던 생업 중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수십 명이 탑승해 몇 달씩 남바다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거대한 어선을 사용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주요 곡창지대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었고 한반도에서 생산된 곡식이 일본으로 운송되기 시작하면서 가을철 운반업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결국 겨울철 청어 어선이기도 하고 가을철 곡물 등의 운반선을 겸하던 망선, 중선 등의 어업이 식민지기 들어 갑자기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어 대형 어선은 점차 소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기잡이는 어구 준비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조업에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그래서 조기어업이 투기성이 강한 어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거나 투자한 것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한반도를 회유하는 조기 어군의 밀도도 줄어들어 거대한 그물로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던 방식이 점점 비효율적인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은 자본이 적게 들고 위험이 적은 어법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대형 어선 어업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일본에서 도입된 안강망선입니다. 안강망선은 19세기 후반 일본 규슈 북서부 아리아케해에서 발명되어 1900년대쯤 한반도로 전파된 기술입니다. 아리아케해는 규슈의 작은 내만입니다. 조수의 간만에 차가 커서 자연환경이 한반도의 서해와 매우 유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안강망 어법은 원래 조선에 있던 기술들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일본 큐슈에서 개발된 안강망은 조선에서 사용하던 조기어구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조기어구에 비해 작다는 점입니다. 큐슈에서 개발된 안강망은 본래 젖새우, 새우, 도미 등을 잡기 위해 고안된 소형 어구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로 도입된 초기에는 연승, 외줄 낚시 등을 겸하는 3, 4인용의 소형 어선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안강망선은 30명에서 40명이 타던 기존의 중선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승조원으로 조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가을철에 하던 선운업을 대신에 젖새우 어업에 사용하기도 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번성한 중선망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안강망으로 빠르게 대체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개발된 안강망선이 그대로 조선에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조선의 조기어업에 적합하게 개량되었습니다. 안강망선은 1900년대를 거치며 급속히 대형화되었는데 조선 서해 어민의 주요 어획 대상이었던 조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기는 서해의 강한 조리에 휩쓸려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때려지어 그물로 들어옵니다.
또 조기는 곧 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는 것이 전략상 유리합니다. 따라서 소형어선이던 안강망선은 자연히 더 커지고 견고해져야만 했습니다. 또 큰 그물을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 선원도 늘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조기철에 한 번 나가면 조기를 잡는 어기 동안은 집이나 심지어 육지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조기업에 종사하였기에 많은 어선들이 배 위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하게 개조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안강망은 조선 후기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어민의 생활 구조가 변화하면서 일본에서 도입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안강망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도입된 기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일제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사용된 안강망선은 생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선 어민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개량한 조선식 기술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기 어업 과정의 대형 어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원정 어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